여러분,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기자가 쓴 서울 취재 기사가 본사에서 전면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기록이 조회수 50만을 돌파하며 일본을 강타했죠.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요. 완전히 속았어요. 일본 젊은 세대가 폭발했고 67세 일본인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TV만 믿고 살았는데 내가 속았구나. 대체 그는 서울에서 무엇을 봤길래? 후쿠오카 신문 20년 경력 베테랑 기자 다나카 켄지. 그는 블로그에 고백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취재했지만 카메라를 들수록 부끄러워졌습니다. 일본 언론이 절대 보도하지 않은 서울 90일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켄지입니다. 후쿠오카 마이니치 신문에서 20년째 일하는 사회부 기자죠. 40대 중반이고 그동안 규슈 지역 이슈는 웬만큼 다뤄봤습니다. 2024년 3월 도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편집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죠. 특별 취재 프로젝트가 있으니 서울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3개월 장기 파견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본사 간부 5명이 앉아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편집국장이 말했죠. 다나카 씨, 최근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다르죠. 우리 독자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건넨 문서에는 취재 방향이 명확했어요. 치안 불안 사례, 시스템 혼란 증거, 과장된 기술력 검증. 일본 방송에서 늘 나오던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20년 기자 생활 동안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결론을 정해놓고 취재하라는 건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본사 직속 명령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죠. 3개월간 서울에 간다고요.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안 좋다면서 TV에서 그렇게 나온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출국 전날 밤 저는 노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서울 취재 시작. 목표 한국의 실체 검증. 그때는 몰랐죠. 이 노트가 제 기자 인생을 바꿀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입국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려고요. 후쿠오카 공항에서 국제선 입국하면 보통 40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국 심사대까지 걷는데 사람들이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시계를 봤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 7분이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확인했죠. 걸린 시간 30초. 짐을 찾으러 갔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이미 제 가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공항 밖으로 나가는데 총 15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입국 소요 시간 15분. 후쿠오카 공항 대비 3분의 1. 공항철도를 타려고 매표소를 찾았는데 없더군요. 전부 터치스크린 기계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선택이 가능했고요. 카드를 대니 3초 만에 승차권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창고 직원이 표를 끊어주는데 말이죠. 열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역까지 43분이라고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좌석에 앉아 시간을 재기 시작했죠. 정확히 43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1분 오차도 없었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는 90분 걸리거든요. 게다가 자주 지연되고요.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43분, 정확히 정시 도착. 노트에 적었습니다. 교통 인프라 예상외.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어요. 저녁 7시쯤 되니 배가 고프더군요. 호텔 직원에게 근처 식당을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배달 앱을 추천했죠. 스마트폰에 앱을 깔았어요. 메뉴를 고르는데 놀랐습니다. 일본어 지원이 완벽했거든요. 주문하고 나니 화면에 떴어요. 30분 후 도착 예정.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일본 배달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니까요. 정확히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건네며 웃었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주문 후 정확히 29분 58초. 노트에 적었습니다. 배달 시스템 정확도 이상. 첫날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쿄 본사가 말한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어요. 도쿄 본사가 지시한 첫 번째 항목, 치안 불안 사례 수집이었죠. 일본 방송에서는 늘 그렇게 나왔거든요. 한국은 밤에 돌아다니기 위험하다. 여성 혼자 다니기 힘들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금요일 밤 11시,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강남역 근처로 나갔습니다. 증거를 찾으려고요. 어두운 골목, 인적 드문 거리,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런 장면을 촬영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강남역 주변은 환했어요. 밤 11시인데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20m마다 설치돼 있었고요.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후쿠오카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더군요. 후쿠오카 지하철은 밤 11시 30분이면 끊기거든요. 서울은 자정 넘어서도 운행하고 있었죠. 한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혼자 다니는 게 무섭지 않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이 일본보다 안전하다고 CCTV가 많아서 걱정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봤습니다. 정말로 CCTV가 곳곳에 있었어요. 건물마다 가로등마다. 일본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그 CCTV들이요. 다음 날 토요일, 저는 경찰청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서울 강력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2.3건. 도쿄는 3.1건이었어요. 오사카는 4.7건이고요. 숫자가 거꾸로였습니다. 노트에 적었죠. 치안 불안 사례 수집 실패. 오히려 일본보다 안전한 증거만 발견됨. 이걸 도쿄 본사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홍대 근처를 걸었어요. 밤 10시인데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여유롭게 걷고 있었죠. 후쿠오카에서는 밤 10시면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방송이 보여준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첫 번째 취재 항목부터 막혀버렸죠.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두 번째 취재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행정 시스템의 혼란을 입증하는 거였죠. 도쿄 본사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빠르게 변화해서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저는 일부러 복잡한 행정 업무를 해보기로 했어요. 은행 계좌 개설과 통신사 가입, 그리고 외국인 등록까지요. 일본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최소 사흘은 걸리거든요.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시중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을 찾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대신 벽면에 키오스크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 직원이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기계 앞으로 안내하더니 화면을 터치했죠. 여권을 스캔하고 터치스크린으로 정보를 입력했어요. 서명은 태블릿에 직접 했고요. 10분 후 통장과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후쿠오카에서는 창구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 찍고 확인하고 하는 데만 1시간 걸리거든요. 여기서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은 통신사였어요. 명동에 있는 대형 통신사 매장에 갔죠. 입구에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이것도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용건을 선택하니 대기 시간이 화면에 떴어요. 15분. 정확히 15분 후 제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들고 나왔어요. 여권 스캔, 요금제 선택, 결제까지 전부 태블릿으로 진행했죠. 종이 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분 만에 개통이 완료됐어요. 유심칩을 받아 스마트폰에 꽂으니 바로 작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통까지 최소 2시간, 서류 작성만 30분 걸리는데 말이죠. 가장 복잡할 거라 예상한 건 구청 업무였습니다. 외국인 등록이었거든요. 일본에서 외국인이 구청 가면 하루 종일 걸려요. 서류 미비로 2~3번 재방문하는 경우도 많고요. 수요일 오전, 저는 관할 구청에 갔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서니 또 키오스크가 보이더군요.
안내 직원이 도와줬어요. 기계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인원을 확인했죠. 제 앞에 3명. 15분 후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여권과 서류를 스캔했어요. 컴퓨터로 정보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죠. 5분 만에 외국인 등록증이 출력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구청 도착부터 업무 완료까지 총 23분.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습니다. 노트에 적었죠. 행정 시스템 혼란 증거 없음. 오히려 일본보다 효율적. 이 결과를 도쿨 본사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점점 곤란해졌습니다. 셋째 주, 저는 마지막 취재 항목에 도전했습니다. 과장된 기술력 검증이었어요. 도쿄 본사는 특히 이것을 강조했죠. 한국의 IT 기술은 미디어가 부풀린 것이라고요. 저는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속도, 지하철 와이파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목요일 아침, 저는 속도 측정 앱을 깔았어요. 호텔방에서 먼저 와이파이 속도를 쟀습니다. 다운로드 속도 150mbps. 후쿠오카 집 와이파이가 50mbps인 걸 생각하면 3배였죠.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본격적인 테스트는 지하철 안에서였거든요. 일본 지하철은 터널 안에서 인터넷이 끊기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어요. 2호선 열차에 올랐습니다. 강남역에서 을지로까지 총 12개 역을 지나는 구간이었죠.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속도 측정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터널 구간, 속도는 45mbps. 저는 놀랐습니다. 터널 아닌데도 인터넷이 되는 거였거든요. 두 번째 터널, 50mbps. 세 번째 터널, 48mbps. 12개 역을 지나는 동안 인터넷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저는 영상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일본 친구에게 걸었죠. 터널 아닌데도 화면이 선명했어요. 음성도 끊기지 않았고요. 후쿠오카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결제였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집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죠. 직원은 기계를 가리켰어요. 스마트폰을 갖다 대니 1초 만에 결제 완료. 일본은 아직도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따로 내야 하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부 해결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15번 모바일 결제를 써봤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죠. 금요일, 저는 병원 예약 시스템을 테스트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려고요. 일본에서는 병원 예약하려면 전화해야 하거든요. 통화 연결까지 10분, 예약 가능 날짜 확인하고 잡는데 또 10분. 스마트폰 앱을 열었어요. 근처 병원을 검색하니 수십 개가 떴습니다. 진료과 대기시간, 리뷰까지 다 나오더군요. 한 병원을 선택하고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2분 후 예약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체크인하니 대기표가 나왔죠. 15분 후 진료를 받았고요. 결제도 키오스크에서 모바일로 끝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과 대화한 시간은 진료 5분뿐이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력 과장 증거 없음. 측정 결과 모두 기대치 초과. 일본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섬.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3가지 취재 항목 모두 도쿄 본사의 예상과 정반대였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도쿄 본사는 매달 말 진행 상황을 요구했거든요. 일요일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달간 모은 자료들이었죠. 사진 350장, 동영상 50개, 통계 자료 80페이지. 전부 한국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사는 화를 낼 게 분명했어요. 지시한 내용과 정반대니까요. 그렇다고 거짓 보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만 보도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왔어요. 월요일 오전 편집국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중간 보고서는 언제 보내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번 주 안에 보내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진실을 쓸 것인가 아니면 본사가 원하는 내용을 쓸 것인가. 화요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진실을 쓰기로요. 기자는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쓰는 사람이니까요. 키보드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취재 1개월 중간 보고. 취재 결과, 당초 예상과 다른 사실 발견. 첫째, 치안 수준은 도쿄보다 높음. 통계상 강력 범죄 발생률 더 낮음. 둘째, 행정 시스템은 일본보다 효율적. 디지털화로 처리 속도 3배 이상 빠름. 셋째, IT 기술은 과장이 아님. 측정 결과 일본보다 5년 앞섬. A사 용지 5장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첨부 파일로 사진과 동영상, 통계 자료를 넣었죠. 전송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보고서를 보냈어요. 답변은 다음 날 왔습니다. 편집국장의 이메일이었죠. 다나카 씨, 보고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원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독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한국의 문제점입니다.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본사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쓰라는 거였습니다. 목요일 답장을 보냈습니다. 국장님, 보고한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측정한 결과입니다. 기자로서 거짓을 쓸 수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 편집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다나카 씨, 회사 방침을 따를 수 없다면 취재를 중단하고 귀국하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2개월은 취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기사를 쓰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기사는 절대 신문에 실리지 않을 거라는 걸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본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취재를 계속했어요. 이제는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는 기분이었죠.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스타트업 단지, 용산 전자상가. 한국기술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매일 밤 호텔방에서 기사를 썼죠. 석 달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성된 기사를 도쿄 본사로 보냈습니다. A사 용지 50장 분량이었어요. 제목은 서울 90일, 일본이 놓친 것들이었죠. 일주일 후 답변이 왔습니다. 게재 불가. 이후 독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 편집국장은 전화로 말했어요. 다나카 씨, 이 기사는 우리 신문에 실을 수 없습니다. 다른 주제로 다시 써주시오.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진실입니다. 다른 주제는 없습니다. 6월 말, 저는 후쿠오카로 돌아왔어요. 회사에서는 제게 다른 업무를 지시했죠. 서울 취재는 실패로 처리됐고 기사는 편집국 서버 깊숙한 곳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3개월 동안 본 것들을 그냥 묻을 수는 없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7월 어느 날 밤, 저는 개인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10년 전 만들어 놓고 방치했던 블로그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새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일본 신문사가 숨긴 서울 취재 기록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익명 처리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전부 실제 경험이었죠. 첫 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인천공항 도착부터 시작했어요. 15분 만에 입국한 이야기, 43분 만에 서울역 도착한 이야기. 클릭 한 번 없이 조용히 올렸죠. 다음 날 아침 블로그 방문자 수를 확인했습니다. 1200명. 댓글이 50개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20대와 30대 일본인들이었죠. 이게 진짜예요? 왜 일본 방송은 이런 걸 안 알려주나요? 부모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댓글들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글을 올렸어요. 서울 밤거리 치안 이야기였죠. 방문자는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글 행정 시스템 이야기. 방문자 1만 명. 일주일 만에 제 블로그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어요. 트위터에서 공유되고 유튜브에서 낭독되고 뉴스 커뮤니티에서 토론됐죠.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국을 직접 봤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TV만 보세요. 그래서 한국을 오해하고 계시죠. 이 글을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충격받으셨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60대, 70대는 한국의 실체를 모른다는 걸요. TV가 보여준 30년 전 이미지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8월,
제 블로그 방문자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일본 언론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안 보여주냐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죠. 우리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을 보면서 자랐어요. 한국이 발전한 나라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몰라요. TV가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일본 온라인 매체 몇 곳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익명 조건으로 응했어요. 일본 언론은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의 발전은 일본 시청자들, 특히 고령층에게 불편한 진실이죠. 후쿠오카 마이니치 신문 편집국에서는 제게 경고했어요. 회사 기밀을 유출하면 해고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회사 이름이 없습니다. 제 개인 경험만 썼을 뿐이죠. 9월 도쿄의 한 독립 언론사에서 제 서울 취재 기록 전문을 요청했습니다. 주류 언론이 아니라 온라인 매체였죠. 저는 50장 분량의 기사를 전부 넘겼어요. 그들은 제 기사를 5부작 연재로 실었습니다. 제목은 일본 기자가 본 서울의 실체였죠. 각 편마다 조회수 10만을 넘었어요. 댓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저는 67세입니다. TV에서 한국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고 깨달았어요. 제가 속았다는 걸요. 내년에 서울 여행을 가보려 합니다. 또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일본은 언제부터 진실을 숨기는 나라가 됐나요? 언론은 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한국이 발전했으면 발전했다고 보도해야죠. 왜 숨기나요? 10월, 제 블로그에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본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간다는 20대 대학생이었어요. 다나카 씨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셨지만 설득했어요. 이 블로그를 보여드렸거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보고 느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본 진실을요. 지금도 저는 후쿠오카 마이니치 신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서울 취재 기사는 여전히 신문에 실리지 않았어요. 아마 영원히 실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제 블로그는 살아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방문하고 댓글을 남기고 공유하죠. 특히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보여주려고 링크를 보낸다고 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실은 결국 전해진다는 걸요. 신문에 실리지 않아도, TV에 나오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진실을 찾아내고 나누고 믿습니다. 일본의 60대, 70대가 한국의 실체를 알게 되는 날이 올까요?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진실이 모두에게 닿을 거예요. 저는 기자입니다. 본 것을 쓰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사람이죠. 3개월 동안 서울에서 본 것은 일본 언론이 숨긴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됐어요.